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4.3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열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번엔 체열 대상을 희생자의 직계와 반개 6촌까지로 넓혔는데요. 체열 기간은 앞으로 3개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84구의 발굴 유해가 이번에는 꼭 제 이름과 가족을 찾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7시 오늘 제주.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도로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심층 취재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PD가 간다에서는 화제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잡지에 담아 널리 알리고 있는 고선영 씨인데요. 현재성 PD가 직접 만났습니다. 탐사 K를 통해 도내 한 대학의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시사용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를 보존하고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지질공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인증 기준은 국제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에서 관리, 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킹을 통한 다른 유네스코 지질공원과의 협력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4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제주는 지난 2010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최근 2번째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속보 이어갑니다.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관제 안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현실은 어떨까요? 제주공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열악한 관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항로를 총괄하는 한국교통관제센터와 제주공항 관제탑은 전화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는 종이로 제공된다. 프랑스 ADPI가 보고서를 통해 진단한 제주공항의 관제 현실입니다. 연구 보고서가 나온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2017년 한국공항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의뢰해 조사한 연구 내용입니다. 제주 접근관제소와 관제탑에 근무하는 인원은 각각 20명과 18명. 휴직자를 포함해도 전체 42명에 불과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무려 23명이나 모자랍니다. 장비도 부실합니다. 2003년에 설치된 지상감시 레이더는 내구 연한을 훨씬 넘겼고 악천후에선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레이더 장비도 제주공항에서 쓰려던 장비가 아니어서 고장 등 장애가 빈번합니다. 관제 장애 발생만 지난 2015년 25건, 2016년에는 130건을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건이 넘는 꼴로 장애가 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의 관제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과 17년에는 관제탑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항공기가 충돌할 뻔해 활주로가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안전은 사실상 관제와 직결되지만 지난해 정부는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장비 교체 예산 550억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대신 올해 6억 원을 편성해 관제탑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는데 새 관제탑은 4년 후에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오늘 한때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부근 상점가에서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물티슈가 하수 관로를 막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늘어나는 하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수 시설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인도와 차도 한 차로가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발생한 하수는 많고 관로는 비좁은 탓에 맨홀 뚜껑까지 들어올리며 하수가 넘쳐 흐른 겁니다. 도로 위는 하수 찌꺼기와 심한 악취만 가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류한 하수가 넘쳐 흐르면서 이곳 인도는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점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하수가 역류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변기 속으로 무심코 버려지는 가정용 물티슈가 하수 찌꺼기와 뭉치면서 지름 300mm 하수 관로를 막은 겁니다. 여기에 낡은 하수 관로가 최근 인구가 급증한 아라동과 이도동에서 내보내는 하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원인입니다. 계속 신경 쓰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환경 자체가 옛날 그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변에 뒤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다 감당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행정의 늑장 대응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태풍 왔을 때 물 넘쳤었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저 위쪽에서 막히니까 제가 다 교체를 해달라고 민원도 여러 번 넣었는데 결국엔 임시로만 땜빵 해놓고 결국엔 또 인턴이니까 이해하고. 급증한 인구에 비해 부족한 하수 인프라. 제주시는 긴급 보수 계획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이도동 하수관로와 아라동 하수관로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 대규모 쓰레기 더미들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쓰레기는 수십 년 전 고의로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나무와 숲풀이 우거진 한라산 성판악 입구 부근 숲속. 중장비로 땅을 파내자 쓰레기들이 올라옵니다. 20명 넘는 인원이 수거에 나섰지만 파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엉기정기 붙은 흙을 털어내고 쓰레기를 솎아내는 번거로운 분리수거도 이어집니다. 등반객에게 처음 발견돼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수거한 쓰레기 무게만 1톤에 달합니다. 통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전혀 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 집단적으로 내리는 거 보니까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눈에 띄는 건 수십 년 전 판매됐다 중단된 상품 포장지들입니다. 투기된 쓰레기 대부분은 라면, 술병 등 일반 생활 쓰레기들로 30-40년 전에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에 버려진 탓에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행위자가 적발하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수거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또 다른 쓰레기 투기 장소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받았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국제 교류 강화 등 10개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내년에 70여 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립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의회는 오늘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주민투표 동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공항 찬반 논란에 따라 1등급 보전지역 내 공항을 지을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물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시한 2022년까지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2017년 기준 제주 지역 상수도 용량은 하루 46만 3천 톤으로 내년부터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하루 4만 2천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는 유역별 총량제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반출돼 군상항과 광양항에 보관된 압축 포장 폐기물 9천여 톤을 제주시의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업체 한불에너지관리조직회사는 군산항 쓰레기 8,600여 톤과 광양항 쓰레기 600여 톤을 계열사 소각장 등으로 옮겨 늦어도 내년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한라대 총장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내린 호봉 동결과 전보 조처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김성훈 한라대 총장이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상고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원을 조교로 전보 조처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나 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며 고시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 만인 내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장기 미집행 도로와 공원 매입에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탁 트인 바다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제주시 서부 지역. 한적한 농로가 이어진 이곳에 최근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를 행정에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동서로 폭 12m, 길이 1,750m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14억 원. 주변 상업시설과 숙박업소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별로 그렇게 손님이 많이 안 오다 그래. 불편해야 그래, 오는 사람이. 도로가 난다 하면은 많아지지, 그치. 반면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곳에 새 도로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없다고 봐요.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올해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만 50개 노선에 53개 구간. 보상비만 1,068억 원이 투입되는데 측량과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현재 4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추진 중인 곳도 앞으로 매입을 계획한 곳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장기 미집행 도로 추진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제 500m 길이로 계획된 도로가 현실화되면 최근 지어놓은 비닐하우스 한가운데로 길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 주변에는 거미줄처럼 도로가 나 있다며 추가 도로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게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채 20m도 안 되는 곳에 마을 안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1시간 넘게 있어 봤지만 지나가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에 우리 노인네에서도 그 길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는지 몰라. 도로가 생기면 주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마을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도 없었고 이제 주민 동의 받는 것도 이제 뭐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연락을 해서 이 사무소 와가지고 찬반 동의해 달라고 해요.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1,143곳. 내년부터 일제히 해제를 앞두고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1개 노선을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 3,800억 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81개 노선을 선정한 기준은 뭘까? KBS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담반을 구성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반 구성을 보면 21명 가운데 공무원이 17명으로 대부분이고 전문가는 제주대 교수 1명과
제주연구원, LH공사 관계자 단 3명입니다. 이들이 세 차례 회의에서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로 매입 기준은 도심 교통소통과 교통량 분산,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노선, 주민 수건과 지역 간 연계 도로 등으로 도로 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량 조사 같은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세부 노선 선정은 행정시에 맡겼습니다. 사업성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했었어요. 가로방 사업성 조사 이런 농약을 했더라고요. 지난 2월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5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안건에 올랐는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로가 필요한 이유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주민 요청이라는 행정시 답변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마을에서가 폐지를 반대했었고요. 토지들도 이제 다 엇갈립니다. 이해관계가 가지고 틀려져가지고요. 결국 행정시에서 우선 매입 대상 도로를 결정하는 데는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민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통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주민 수건 사업 해소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사실상 보면은 읍면분 도로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타당성 검토도 부족한 상황에서 땅을 사들여도 실제 도로를 만들려면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도로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도로 부지 특성상 쓸모없는 공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도심권의 경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이라는 기준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정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 도로 이제 대체 도로들을 많이 개설한다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은 좀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좀 저해되는 20년 전 예고됐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여태껏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가오도 문제지만 피일에 쫓겨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편입부지 매입이 꼭 필요한 곳에 진행되고 있는지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용구입니다. 제주에 살면서 자신이 가진 제주를 마음껏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간지 제주인을 탄생시킨 제주상회의 고선영 대표도 그중 한 명인데요. 잡지 제작 외에도 지역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지역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는데 현재성 PD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섭외 전화를 처음 받으셨을 때요? 네. 당황하였습니다. 네. 창업한 지 5년 정도 되었지만 사실 이제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 아주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콘텐츠 그룹 제주상회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봄에 그 제주 매거진 인이라는 이름의 매거진으로 시작을 해서 출판과 단행본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콘텐츠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뭐 작가들과 함께 뭐 디자인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제주의 다양한 소규모 상공인들 이런 분들과 함께 로컬 푸드의 그런 물건도 만들면서 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옆쪽에 문이 출입구였는데 이제 은행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TM기를 문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그런데요. 예.
여기는 지점장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규모 생산자분들과 함께 꿀도 만들고 그리고 뭐 청이라든지 잼이라든지 그리고 동백마을과 함께 만드는 동백기름 여기서 나오는 기름인가요? 네네 저희가 같이 코업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사실 저는 서울에서 되게 오랫동안 매거진 일을 했던 매거진에서 기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아주 많은 여행지들을 주로 다녔었는데 아주 좋은 뭐 숙소든 캐주얼한 그런 스테이든 그 로컬에서 만들어진 매거진이 늘 있었어요.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로컬 매거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늘 생각을 좀 약간 소명의식 같은 것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감 같은 거. 제가 원래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경영이나 이런 게 되게 괜찮으세요? 저희 처음에 창간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안 망했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컬에서 지방 소멸의 시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아직 뭐 전성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로컬 지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사실은 잘 견디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매체를 기다렸었던 것 같고 이렇게 로컬 콘텐츠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는 궁금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되게 오랜만에 방콕하고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간 김에 뭐 유명한 어떤 로컬의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둘러봤는데 되게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되게 익숙한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기는 방콕이고 여기는 치앙마이이지만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발달 때문에 글로벌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로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럼 그 로컬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로컬의 정체성, 예를 들어 제주라면은 가장 제주다운 것 에서부터 컨텐츠가 시작해야지 이 로컬성이 지켜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지방 소멸의 시대 그리고 로컬이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서 그럼 로컬은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지 않는가? 매력적인 로컬이 되면 그 로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력적인 로컬은 결국 매력적인 컨텐츠가 있는 로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컨텐츠가 살아있는 로컬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로컬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정체성을 찾아서 가는 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 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탐사 K에서 다뤘던 모 대학의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제주도가 2011년부터 추진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9년 동안 42억 원의 세금이 도내 대학들에 투입이 됐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다리가 되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도내 한 대학에서 이루어진 이 사업이 문제가 된 거군요.
네,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취지가 좋은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한 학교 전기공학과의 풍력과 태양광 시공설비 보수 인력 양성 사업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업엔 제주도 보조금 5천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전공과 관련 없이 관심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5명 가운데 절반이 다른 학교의 아동 관련 전공생들인 게 석연치 않았던 점이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아동 관련 전공생들이 왜 이 전기공학과의 풍력 태양광 설비 보수 취업 강의를 들은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이 수강생이 15명 미만일 경우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의 전기공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다른 학교의 아동 전공 학생들이 동원된 셈인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이 아동 전공생들의 시간 강사가 풍력과 태양광 취업 프로그램의 실기 과목의 담당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모집 과정부터가 참 석연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전기공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상당수이다 보니까 네. 뭐 강의라든지 실습 이런 것들은 뭐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겠네요. 네, 취재팀이 당시 해당 학과에서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제출한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네. 등록 교수는 7명으로 교수 1명이 2달 동안 이론과 실기를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씩 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달력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토요일과 석가탄신일에도 강의를 한 셈입니다. 이 2달 동안 매일 강의를 했다는 건데 학생들은 정작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관리, 뭐 제어 실무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그쪽 부분 모르겠어요. 풍력이랑 태양광 인력 양성 과정 수업 받으셨죠? 그거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해당 학교를 찾아가니 일부 교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교수는 이 취재가 시작되자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교수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대학의 아동 관련 전공생들을 데려온 교수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학생들에게 왜 전화를 했고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며 불쾌함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취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강사로 이름이 올라간 한 교수가 자신은 강의한 적이 없고 강사비 220만 원도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에게 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머지 교수 4명 가운데 2명은 수업을 계획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한 명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이 풍력과 태양광 설비 시공 보수 인력 양성 과정에 등록된 교수 7명에 지급된 세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인희 기자,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겠다, 키우겠다는 건데 현장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학생과 기업체들이 20일 동안 매일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는 확인서입니다. 네. 사인이 다 되어 있죠. 이것을 근거로 15명의 학생은 40만 원의 직장 훈련비를, 기업체 관계자들은 20만 원의 멘토비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학생과 기업체 모두 실습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봐도 이게 뭐 자필인지 아닌지도 참 의문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탐사 K팀에서 세 차례나 해당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 교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수업과 현장 실습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수들에게 강사료를 되돌려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 또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해당 교수가 전기차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2017년도에 전기차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정 15명 수강생 가운데 11명이 다른 대학 아동 관련 전공생들이었고 이번에도
일부 교수가 강의비가 입금되자 책임 교수에게 돌려줬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당시 출석부 역시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15명 수강생 전원의 출석률이 보시는 것처럼 100%죠. 네. 그런데 학생들은 결석이 잦았고 수업도 대여섯 번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실습 재료 구입 품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LED 조명과 원형 센서 등으로 전기차 전문가와 전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전기차와는 관련이 없는 조명 재료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력 양성 사업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연구원의 원장이 네. 이 사업을 추진한 또 해당 교수였다는 점도 취재 결과가 밝혀진 거죠. 네, 이 9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의 마지막 과정이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수는 지난해와 2017년 도내 모 연구원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당시 이 2해 동안만 든 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연구원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고사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 아파트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조차 해당 연구원을 알지 못하곤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 원장은 다름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였고 네. 다른 대학에서 아동 전공 학생들을 데려온 시간 강사는 이 연구원의 이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만족도 조사와 인적성 검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강사비를 돌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취재진에게 돌려받은 의미가 뭐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보조금 문제는 하루 이틀 일수가 아니긴 한데 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 보조금의 규모를 떠나서 일부 교수들이 도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이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참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제주도 역시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강인희 기자가 언급한 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경관 파괴 논란 속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3월 다시 시작된 비자림로 확장 구간에는 삼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이 자라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 구간에 포함된 거슴샘이 오른 버스 정류장 근처에 뿌리 내린 팽나무 한 그루가 벌목 위기에 처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령 15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7시 오늘 제주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112번) 도로. 한때 아름다운 길로 불리던 비자림로입니다. 지금은 도로 확장 공사로 난개반 논란에 휩싸여 그 이름이 무색해져 버렸죠. 도로 양옆으로 자라난 나무들은 벌써 절반 가까이 베어졌고 하루에도 수백 그루가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저쪽 방향 양구간이 쫙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작년에 벌목됐던 구구간 거기 벌목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쪽 그 벌목 작업은 웬만큼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장 구간에 포함돼 있는 도로 한편, 나이 지긋한 팽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습니다. 그 풍채만 봐도 나무의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공사 계획대로라면 이 나무 또한 벌목 대상에 속합니다. 도는 처음에는 이 나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그냥 농담삼아 그거 벨 건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도로 공사 구간에 그렇게 오래된 수령의 나무가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벤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자꾸 따졌더니 그 말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대답을 받았고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여쭤봤더니 이 나무의 주인이 나다라고 해서 각자 우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는 최근에.
비자림로 도로 확장 구간 중 2구간과 3구간 경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팽나무는 계획에 따라 직선 도로로 공사할 경우 벌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비자림로의 훼손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 모니터링단은 벌목 대신 옮겨 심는 것을 제주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팽나무를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식을 해서 더 오래 사느냐, 여기 있느냐 했을 때는 여기 오래 살게 하고 싶은 게 1번이고 사람들이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게 2번째인 거죠. 제주도는 해당 팽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월 이틀간에 가서 다 조사했다니까요, 전 구간을. 그거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다, 그 건으로 다 묶어서 다 표시해서 지금 그걸 놔두고 지금 벌제를 한 겁니다. 전문가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 나무를 옮겨서 그저 살아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적다. 또 유럽 같은데 워낙에 그 나라는 이 가로수들이나 정원수를 많이 이제 심고 가꿔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도로의 기능이나 건물이 그 새로운 기능 때문에 확장하거나 새로 건축할 때도 그러한 나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떤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상황으로 해놓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 이후로 본다면은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자림로. 하지만 이 팽나무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제주의 자연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제주시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무더웠는데요. 내일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메말라 있던 대지에 단비가 되겠는데요. 낮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 지역은 150mm 이상, 산지엔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돼 내일 밤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도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지만 비가 오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도 없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에서 19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한 가운데 의회 운영위가 간담회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안을 통과시킨 만큼 주민투표는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풀뿌리 자치 부활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